자, 오늘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주요 정책 현안과 추진 과제로 어떤 것이 있는지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도 짧게 언급이 됐었던 현 정부의 정책 성과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현 정부의 전반전인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4대 개혁을 포함한 정책 중에서 먼저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출생 반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저출산 문제에 봉착해 있었는데요. 예. 이 수치 자체가 최근에 이제 반전되고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의 출생아 증가폭은 14년 만에 최대인 5.9%를 기록했고요. 예. 혼인 건수는 81년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와 속도감 있는 정책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응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혼과 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페널티라고 할 수 있는 불이익을 주는 정책과 제도들이 과거에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했고요. 예를 들면 신생아 특례 대출에 있어서의 정부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예. 청약 제도를 개선하고 결혼과 관련된 특별 세액 공제를 하는 등의 조처들이 있었고요. 네. 범정부적으로도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서 대통령실 내에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신설해서 대응을 하고 지금 부총리급으로 인구 대응 기획부를 신설해서 네. 정부 전체적인 역량을 결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이제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일 가정을 양립하고 양육에 초점을 두며 주거의 안정을 제공하는 일종의 저출생 반전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의 급여 한도를 상향하고 출산휴가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높이고 주거와 관련된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 이게 과연 저출생 추세가 반전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많이 있었지만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으로 올해 저출생 추세의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4대 개혁을 착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30년 만에 유보 통합 또 늘봄 학교를 전국적으로 시행한 부분이 있었고요.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이루어졌고 21년 만에 연금 개혁에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또한 역대 최저의 근로 손실 일수 아마 과거에는 춘투 또는 하투 이런 형태의 노사 분규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그에 따라서 근로 손실일수 자체가 역대 정부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된 것 역시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예. 국제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채 거래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마련되고 이것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 성과씩 보여주셨는데 이제 나머지 반이 남았잖아요. 네. 후반기 국정 운영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계신 정책은 어떤 것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의 성과이기도 하면서 후반기에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원전 생태계를 완전하게 복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미 UAE 이후 15년 만에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최근에는 불가리아의 20조 원 규모의 원전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안정화돼서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되고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산업에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것과 함께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해외에 진출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보다 큰 성과를 거두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정부 출범 이후 당시에는 한 6%에 육박하던 소비자 물가가 현재 2024년 9월 기준으로는 1.6% 그리고 최근에는 1.3%대까지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특히 체감 물가와 관련되어 있는 품목들의 안정세를 유지해 나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함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4대 개혁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부분, 여기와 관련된 이제 작업들을 이루어 나가고, 또한 서민과 중산층이 물가 안정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자산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공급을 강화하고, 또 주택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이 보다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특히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 예를 들면은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예. 노력을 하고,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 그것과 관련된 연관된 산업들이 보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적인 다른 산업들도 이러한 활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또 세제를 개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조처들 역시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에너지 분야와 또 물가 경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도 윤 대통령이 4대 개혁의 연내 성과 가시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연금 개혁과 의료 개혁에 관련해서 연금 개혁은 정부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의료 개혁 같은 경우는 여야 의정 협의체가 곧 출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망과 계획을 좀 들어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손들, 또 우리 자신들의 또 노후를 위해서 연금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는 단순한 이제 모수 조정 정도의 형태였는데, 정부가 단일 개혁안을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는 보다 확실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동 안정 조정 장치, 그리고 법적인 지급 보장,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이 손해되지 않도록 청년 계층과 기성 세대 간에 좀 차등화된 형태의 인상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안을 토대로 해서 반드시 뭐 그 개혁안 그대로 문자 그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낸 개혁안을 토대로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보다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예.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의료개혁 역시 의료개혁의 여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되 유연성을 갖고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의사분들이나 정부 모두가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안정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을 거로 믿고 있고요. 따라서 연말까지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또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 사고의 법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부분 등, 또 비급여나 실손보험에 대한 개선 등에 대한 작업들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이와 함께 여야 의정 협의체를 곧 출범을 앞두고 있고요. 정부 역시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해서 이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의료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할 생각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해서 예.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복지부 장관, 그리고 저를 중심으로 한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요. 의료계에서도 이제 일부 참여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또 당과도 같이 협의해서 이 작업을 해 나갈 것이고요.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코노미스트나 IMD 같은 그곳에서 이 평가를 했는데, 한국 경제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 등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아직까지 좀 낮은 것 같아서요. 이렇게 서민 경제에 좀 온기가 돌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민생 경제 관련 주요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같은 경우에 2023년의 경제 성과를 OECD 35개국 중에 2위로 평가할 정도였고요. 다른 경제 지표들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양호한 편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수 회복의 흐름세를 통해서 체감 경기를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소비하고 설비 투자, 특히 내수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 역시 개선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소비자 물가 역시 한 10월 기준으로는 한 1.3% 전년 동월 대비가 되겠습니다. 또 근원 물가 1.8%, 생활 물가 1.2% 등으로 거의 대부분 1%대로 물가 안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역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주택 시장 역시 이제 과거에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한 5년 기간에는 거의 100%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서울 아파트 값은 한 8% 정도 하락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한 상승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 관리를 해나가면서
전체적인 물가 안정이 이루어지고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공급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경기가 회복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보다 더 장사하시는데 낫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함께 정부에서도 맞춤형으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를 인상하고 또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청년주택 드림대출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소식이라서 이 내용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 대선에서 당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는 많은 영향이 예상이 되는데 뭐 관련해서 경제장관 회의가 열리기도 했는데 정부의 준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이 있다면요? 네, 범부처 차원에서 당선자의 대선 공약과 우리에 대한 예상 영향 등을 이제 이미 사실은 분석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각각의 대응을 해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미국 대통령이 이제 어느 분이 되시든지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고 상호간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의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확정된 이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다른 네. 국가에 비해서도 상당히 긴 시간으로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 가운데 매우 구체적인 예를 들면 조선업 같은 분야에서 선박 수리 정비 등과 관련해서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매우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 이제 우리 기업의 활발한 대미 투자 또 미국과의 거래 관계 등이 미국의 제조 부흥과 함께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미국 행정부 또 미국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위기론을 포함해서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 같은 우리 경제 어떤 주요 미래 주 먹거리들이 좀 주춤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보관이 계신지 또 지원책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산업 전체로 보면 반도체 수출은 올 10월까지 1,150억 불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47% 증가한 상황이고요. 올해 아마 사상 최대치인 1,350억 불 목표를 향해 그 자체는 순항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예. 다만 미래에 계속해서 대비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게을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정부에서 개별 회사의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산업 전반적인 지원책은 계속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포함해서 국가 전략 산업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지원을 최대한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5월에 마련한 26조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금융 펀드 형태의 반도체 저리 금융 또 반도체 생태계 펀드 관련된 지원이 있고요. 인프라를 통해서 도로 용수, 전력 지원 그리고 R&D 인력 양성 등과 관련된 이제 재정 지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최근 논의 중인 또 정부와도 함께 논의가 되고 있는 예. 반도체 특별법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정부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들에 대한 경쟁력 확충을 위한 지원을 계속 아끼지 않을 생각이고요. 특히 인프라 같은 부분들은 정부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정당성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인력 지원과 관련된 부분 또 노동 조건과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 정책 현안과 추진 과제 등을 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에 직접 들어봤습니다. 말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